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중국 부동산 업체들의 채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뭐 회사채라든지 은행 대출 말고도 숨겨진 빚이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뭔가 하면은 이 부동산 개발업체,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든지 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되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채무가 얼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채무로 잡히지 않는 숨어있는 채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일종의 그림자 금융이고 위탁 대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건가 하면은 신탁회사나 금융자회사들이 2차이라는 금융상품을 팝니다. 이 금융상품을 팔아가지고 모아진 돈을 갖다가 이 부동산 개발회사한테다가 말하자면 빌려주는 게 아니고 투자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업의 재무제표로 보면은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지 차입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는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위탁 대출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한테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숨겨진 빚이 얼마나 되나요? 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걸 보면은 지금까지 109억 달러 정도의 이 위탁 대출이 디폴트가 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갚아야 될 위탁 대출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12월 달에 121억 달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년 말까지는 한 1,020억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장사가 잘 돼서 이 위탁 대출을 그냥 갚거나 아니면 위탁 대출도 일종의 리볼빙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좀 더 준다든지 할 수 있는데 중국 당국이 이 투자 신탁회사나 아니면은 금융회사들이 이런 위탁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걸 지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동산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자본으로 들어와 있는 것 자체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좋아진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해봤을 때는 빚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지금 헝다를 비롯해가지고 겪고 있는 이 위기를 갖다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비싼 값에 팔고 채무를 갚고 하는 이게 가장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중국 정부도 이 대출 규제에 대한 걸 다소 완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그 부동산 판매를 보면 신규 주택 판매 실적을 보면은 7,510억 위안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작년 10월 대비해 가지고 38%가 줄어든 겁니다. 9월 달 실적도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9월 달엔 32%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8% 줄어들었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 신규 주택 판매가 시간이 갈수록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출이나 이걸 완화해 줌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이 잘 안 팔린 이유는 결국 중국의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헝다 사태가 나고 부동산 개발업체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 욕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결국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좀 전반적으로 좀 풀어준다 하더라도 좀 어려운 부동산 개발업체 이런 데들은 지금 현재 더 위험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부동산 이 개발업체들의 위기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중국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 부동산 시장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경제 성장이 목표치를 초과할 거다 이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허 국무원 부총리가 한 얘기인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를 초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목표치가 얼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금년 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 안팎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뭐 IMF라든가 아니면 많은 글로벌 경제연구소 같은 데서는 8%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6%를 자신 있게 달성한다라는 것 자체는 좀 말하자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동안에 금년 들어가지고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1분기에 18.3, 2분기에
7.9, 3분기에 4.9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4분기가 얼마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한데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지금 현재 분석하는 기관들에서 4%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기 4.9%를 기록한 3분기보다 더 떨어질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3%대 초반에 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목표치를 초과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경기를 부양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사실은 중국이 좀 알게 모르게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들어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많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상당히 부양 정책이 강하게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양책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중국도 이 물가가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소비자 물가는 낮다고 하더라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현재 13.5%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돈을 풀게 되면은 이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불안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결국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말하자면 이제 긴축 모드로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만 유일하게 돈을 푸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환율을 비롯해서 이 금융적인 리스크가 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있었던 위안화 위기가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냐, 좀 심하게 얘기하는 쪽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략하게 이슈에 짧게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를 개발한 핵심 인력들이 좀 이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클 슈베비치라는 사람인데 뭔가 하면 자율주행차 개발 담당 이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애플카를 그만두고 항공 스타트업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2월 달에는 센스 팀장이 나갔고 6월 달에는 로봇공학 팀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지만은 9월 달에는 누가 그만뒀는가 하면은 애플카를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더거필드라는 사람 부사장이 포드로 자리를 옮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애플카를 개발하고 있는 핵심 인력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CNBC가 이걸 두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애플의 미래차 야망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